자, 공부하겠습니다. 강독입니다. 듀이르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거의 방장으로 활동한 외에 4명, 합해서 5명의 석학들이 이탈리아 어느 곳에서 대담한 내용을 책으로 묶어낸 겁니다. 신인간과학입니다. 오늘 14강입니다. 지금 신학자들에게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란 소주제가 주어졌습니다. 생명은 무슨, 그래, 생각할 게 많아. 이렇게 살아있으면 되지. 그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생명이긴 하죠.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앞 시간에 본 그 마지막 단락에서는 생명과 무생명, 그 차이도 이제 없어질 정도로, 생각이 이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큰 몸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세포가 있어요. 세포는 또 원소로 이루어졌죠.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와 돌, 바위, 철, 이런 건 생명체가 아니니까 거기에 있는 원소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근본적으로 그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원소의 특별한 결합으로 세포가 되고 그것의 유기적 역할을 통해서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명 현상도 사실은 화학적인 반응에 불과하다. 우리 생각, 하나님 믿음 이런 것도, 철학, 종교 이런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화학적 반응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생물과 생명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만 봐서 세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그렇게 주장한 학자들의 생각이 옳겠죠.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 그건 그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을 얘기해야 될 사람들, 설교해야 될 사람들은 이런 공부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 창조주로 믿고 예수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셨다. 를 믿고요.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믿는다면 도대체 오늘 학자들이 생명을 뭐로 이해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따라가면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무조건 이렇게 외치면 좀 곤란하죠. 구원받는다는 건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건데, 생명이 뭐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서부터 대구선수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이게 이제 인문학적 성경 공부다는 그런 모토를 세웠습니다. 지금 말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다 인문학의 핵심 주제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신학 그리고 신앙과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 보편적 진리의 토대를 갖출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인데 아직까지 그거를 생각하지
그걸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동성애 문제가 한국교회 지금 뜨거운 감자죠. 좀 생각이 있다는 목사들마저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뭐 그거는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상황, 이건 잘못 건드리면 막 교회가 흔들릴 정도가 되니까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이 호모섹슈얼리티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 이제 사랑, 생명, 성 이런 전반적인 이해 속에서 또 인간의 문화, 문명 이런 것들 속에서 그걸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뭐 성경에 기록됐냐 아니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니까 이미 답은 뻔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건 죄야.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미워하면 안 돼. 요 정도. 그걸 전제하고 이 사안에 접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인문학적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벌어지는 문제다. 그것은 곧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학자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넨베르크가 얘기를 많이 하겠죠. 많이 하진 않나? 또 보자. 네, 첫 번째 앞부분하고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네요. 뒤로 선생이 먼저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언제나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중간 단계의 사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미묘한 위치, 사물들 간의 섬세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을 찾지 못하고 힘이라는 식의 표현을 동원하게 되는데 무슨 말이야? 이런 표현은 앞서 말한 중간 단계나 미묘한 관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가 않아요. 힘? 좀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앞에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다시요. 우리 앞에 존재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앞에 있는 현실, 뭐 돌, 나무, 뭐 하늘, 구름, 사람 이런 등등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죠.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현실을 과학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왜 어려운지를 알 수 있죠. 현실. 아마 독일어로 비르클리카이트일 겁니다. 리얼리테트가 아니라 비르클리카이트. 그건 100%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 그런 정도라고 넘어가죠. 정말 있는 것, 있어야 될 것, 변증법적으로 가장 궁극적인 진리가 되는 것, 이런 걸 이제 비르클리카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바에 있어요. 이건 뭐 정말 리얼리티, 정말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언젠가 부식돼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있는 거가 뭐냐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바람과 바위와 흙과 비, 이런 것과의 관계 속에서 이 바위가 거기에 리얼리티로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의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어휘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적당한 언어가 없는 거죠. 외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외면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않다. 이 점은 생명현상을 묘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죠. 생명현상에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먹고 배설하고 하는 현상에는 유기적 조직성이 무생물에서보다 훨씬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위하고 사람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완전히요. 우리는 더 유기적이죠. 그러나 생명 현상을 유기적 조직성으로 설명해서는 생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생명은 기존의 설명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파악해야 하는 그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뒤가 얘기하는 거는 그 앞부분에서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명,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복제가 가능하고 무엇을 먹고 배설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유지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이제는 생명을 말할 수 있겠다. 그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생명체인지라 우리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대상을 우리 자신을 통해 내면적으로 인식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주관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위가 어떤지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만 살아있는 걸 경험하는데 다른 차원에서 생명일 수도 있는 거죠. 바위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같은 삶이 다시 반복되는 이게 연장되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내가 참여하는 것으로서의 부활이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몸은 다 해체될 텐데 다시 바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난 그게 하나님의 생명 통치라고 한다면 그냥 그걸 부활이라고 믿고 받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제 생각하고 연관이 되네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방식의 생명을 뛰어넘는 차원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밖에 모른다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방식의 생명 너머까지 개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관적인 것이 되고 만다. 생명에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막상 그 생명을 설명하려 들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차원을 어떤 식으로든 손상하게 되죠.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범주화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움직여야 돼, 이동해야 돼, 뭐 자기 복제가 가능해야 돼. 이게 생명 현상에 대한 범주거든요.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 식으로만 밖에 생각할 수 없어서 결국은 생명을 축소시킨다는 거죠. 굉장히 신학적인 말이네요. 그래서 그런지 생명은 생명이다라는 동어 반복으로 만족하는 이들이 많은 듯해요. 그렇게 말하는 생명은 물질을 구성하는 원형을 의미하고 물질을 구성하는 원형, 원소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 없는 무생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신기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 뒤르가 이야기를 했고 이제 파넨베르크 선생이 말합니다. 뒤르 선생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교의 생각과 아주 가깝네요.
나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적인 요 생명 현상을 또 그걸 넘어서야 이제 생명 얘기 가게 되는데 그걸 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범주에 갇혀버리는 딜레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돌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난 그걸 부활로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한 거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것으로 느껴졌다고 했는데 파넨베르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관적인 인식을 뛰어넘고자 하는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신의 의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생명의 자립성이 실은 바로 신과 인간의 합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피조물이 그 자립성을 잃게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신과의 합의를 통해 신의 영원성에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인 자립성을 확보하게 되죠. 이때 피조물은 홀로 고립되거나 자신의 원천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천과 하나가 됩니다. 네,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설명을 잘했어요. 하나님과 합일이 개개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원천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거는 뒤로가 말한 것처럼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또 제한될 수밖에 없죠. 자, 부게트시가 나옵니다. 예, 생물학자 이런 부분들을 좀 반대하는 학자입니다. 이 자리에는 생명이란 무엇일까 하는 의문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고 그들이 반드시 서로 대립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생명에 대한 생물학적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자세히 이야기했고 어느 분도 그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결국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접근 방법은 생명에 대한 자연 철학이나 신학의 입장이겠죠. 그러나 생명을 물질의 원형으로 전제할 경우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생물학이나 진화론의 관점을 따라서 어떤 현상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는지를 묻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또 질문할 때는 현재의 상태는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예를 들어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풍경이 이전의 풍경과는 다르고 풀이나 나무도 현재 모습과는 다른 종류로부터 진화해 왔고 인간도 옛날에는 지금과 달랐다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도 종이 발달해온 역사 속에서 지금과는 사뭇 다른 조상으로부터 진화해 왔다는 거죠. 이런 생각에는 생명이 없는 물질로부터 생명이 생겨났으리라는 전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여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편집자가 중간에 써놓은 어떤 문장이 나옵니다. 자기 조직화란 무엇인가요? 자기 조직화. 인간의 팔, 다리, 눈 이런 거 이게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제와 난제가 결합해서 난제와 정제가 결합해서 배아가 되고 거기서 자라면서 자기 일을 이루어가죠. 물질은 어떤 물리적인 조건이 주어지면 일정한 구조를 형성해서 아무런 사전 계획 없이도 점점 더 복잡하게 발전해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정을 자기 조직화라고 한다. 이때 주어진 조건에 맞지 않는 구조는 형성될 수 없다. 다시 말해 비누 거품이 면도용 거품이나 비눗방울이 될 수는 있지만 비누 거품이 면도용 거품이나 비눗방울이 될 수 있지만 솜이나 나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들은 생명의 탄생을 물질이 스스로를 조직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만프레드 아이겐의 초사이클 이론도 그런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바로 이런 전제하에 자기 조직화 현상과 생명이 왜 존재하는가를 묻는 종교적이고도 형이상학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천체 물리학자 에리히 얀치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가 자기 조직화의 원리를 우주의 발전과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한다. 이제는 인간의 이성과 감정의 형성, 모든 종류의 사고방식, 정치적인 사건과 문화의 현상에도 자기 조직화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이게 좀 전문적이겠네요. 근데 무슨 말인지 그냥 이해는 하겠습니다. 자, 부케티츠가 다시 얘기한다. 부케티츠 아마 계속 이야기한 건데, 예, 편집자가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해서 여기 편집하면서 써놓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조직화란,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부케티츠의 말이 직접 이리로 오면 독자들은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이해가 없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게 되죠. 그래서 자기 조직화를 설명했습니다. 자기 조직화란 한 시스템이 외부로부터 조종당하지 않고 자체의 역동성을 가지고 발전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이것은 생명체든 아니면 경제체계나 기후이든 간에 어느 경우에나 마찬가지예요. 카오스계 또한 자기 조직화의 원리를 따르는데 예를 들면 날씨가 그렇습니다. 기상학자는 날씨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인과관계와 기본 원칙을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앞으로 2시간 뒤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하죠. 대충은 알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기 힘든 거죠. 근데 어느 정도는 예측가 좀 완벽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기상학자가 기상의 변화를 예측하려고 애쓰는 동안 날씨는 다시 그만큼 바뀌기 때문에 기상 예측은 확률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날씨는 스스로를 조직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딱 고정된 게 아니라 날씨마저도 자기를 만들어간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간다. 그게 이제 조직화라는 표현의 이 단어의 개념입니다. 날씨가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건 아니지만 변화를 정확히 예측해내기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변화무쌍합니다. 부케티츠가 이렇게 발언할 거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과학, 생물학이든지 물리학이든지 발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막 그런 입장을 보일 것 같은데 여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무칠로 나옵니다. 이렇게 강론을 하는데 약간 졸립네요. 이상하죠? 이 앞에 일체형 컴퓨터가 있고 제가 바로 앞에 앉아 있습니다. 카메라가 저 위에 달려 있습니다. 자체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장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제 동편이에요. 창이 크게 있습니다. 왼편은 서쪽 지나가는 햇살이 조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정 컴퓨터 바꾼 다음에 여러 가지 속도도 빠르지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뭐예요? 미놀탄가 복사기, 레이저 복사기 저게 이제 맞지가 않아갖고 저건 옛날 컴퓨터에만 됐는데 저걸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이제 복합기 옛날에 쓰던 거 제가 쓰던 게 아니라 막내 딸이 쓰던 거 이제 안 쓴다고 이제 버리고 이제 다른 데 갔죠. 그리고 이제 끌고 와서 거기서 스캔도 하고 프린트도 하는데 스캔이 좀 잘 되다가 며칠 전부터 안 되네요. 이게 일본이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서 이제 제외시키고부터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이상하게. 아마 드라이버가 거기서 딱 막아버렸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잉크젯이기 때문에 그 카트리지가 빨리 없어지더라. 한번 사서 했는데 다 없어져서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 새로 샀습니다. 이건 레이저로만 여기 옆에 보이죠? 여기 저 뒤로 있는데 여기요. 이거 작습니다. 저걸 이제 사러 저거는 잉크제트가 아니라 레이저입니다. 네,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카트리지 그게 카트리지라고 안 하던데 아주 커요. 그래서 오래 갑니다. 하여튼 그 프린터기 하나 사러 영천 시내 나갔다 지는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LG 갔더니 거기는 이제 캐논을 소개하더라고요. 이 복합기를. 자기들은 생산을 안 한다고 그러네요. LG는. 그래서 뭐 캐논 일제일지금 내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삼성전자에 가서 삼성에서 나온 샀습니다. 근데 저거는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되고 복사만 되는 거죠. 좀 싸요. 10만원 10만원에다가 내가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얘기 안 해요. 졸려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무칠러가 나와서 얘기한다. 저는 이렇게 경고하고 싶어요. 요즘에는 사회 변화 과정에까지 자기 조직과 이론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조직과 이건 거의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씨도 살아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조직화. 그 개념을 꼭 머릿속에 저도 넣어둬야 되겠습니다. 자기 조직화. 이게 사람만이 팔, 다리 뭐 이렇게 해서 자기를 조직하는 게 아니라 날씨마저도 그렇고 무칠로에 의하면 사회 변화 과정이 그렇다고 하네요. 사회 변화 과정은 다른 종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봐요. 물리학에서는 실험자가 자기 조직과 현상을 일으키는 대상에 대해 전체적인 조건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면 자기 조직과 현상 자체가 그 조건을 바꿀 수는 없어요. 말하자면 자기 조직화가 주어진 조건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회현상에서는 물리학에서는 곧 딱 어떤 환경을 주어지니까 컴퓨터 안에서 하듯이요. 근데 사회 현상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사회는 자신의 조건을 스스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사회는 간단히 무시할 수 없는 역동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물리적 변화 간의 차이를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국들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완벽하게 통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뒤로. 자기 조직화에서는 오늘 새로운 개념
공부했습니다. 자기 조직화에서는 독특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자기 조직화의 결과는 다음에 일어나는 자기 조직화를 위한 최선의 조건을 마련해주고,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자기 조직화의 과정이 강화됩니다. 자기 조직화의 과정에는 이게 생명현상으로 보고 있는 지금 현재 학계의 이론입니다. 자기 조직화의 과정에는 이런 자기 재생산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죠. 하천의 흐름을 예로 들어봅시다. 하천은 자신의 흘러갈 길을 찾을 때 흐름을 유리하게 해줄 요소라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이용해서 강바닥을 파나가다가 결국은 제 길을 찾게 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흐름을 통해 생긴 결과가 이후의 흐름을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천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사회 현상도 그렇죠. 이러는 동안 흐름은 점점 더 빨라집니다. 이것은 서로를 도와서 더욱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협력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촛불혁명을 경험했다면 그게 에너지가 돼서 또 새로운 사회 변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야비. 놀라운 사실은 그 하천이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엄청난 양의 물이 있어서 자신이 흐를 길을 찾은 것이 아니라 흐를 길이 생겨나면서 비로소 하천의 규모가 커졌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세상이요. 잘 보면 거기 이제 살아있는 현상들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꿈틀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조직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판례비가 나옵니다. 성서의 첫 장, 가운데서도 창세기 1장, 뭐라겠지?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땅에게 말을 걸어 온갖 식물을 내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들짐승도 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갖가지 살아있는 동물을 내어라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땅에서 모든 동물이 탄생한다면 그것은 무기물에서 생명이 생긴다는 말인데, 땅은 이제 무기물이죠. 물론 그 안에 있는 미생물은 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학에서 오랫동안 이 점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은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생명은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기물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고 고집했습니다. 사람을 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생각한 거죠. 갖가지를 다 그렇게 완성품으로 만든 것으로 기독교가 생각한 거죠. 근데 땅에게 명령해서 뭘 만들어내라고 하면 무기물에서 나온 거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조직화 이론이 성서의 믿음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당신 하나님께서 땅에서 모든 동물이 탄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성서가 얘기하는데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미처.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성서에서는 이렇게 피조물이 동시에 창조의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 활동하심이 진의 의미나 위대함이 손상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재밌죠? 네. 창조론이 물리학과 생물학의 현대 연구에서 대립할 필요가 없어요. 대화가 얼마나 가능합니다. 자기 조직화와 창조가 오늘 여기 설명한 대로 깊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